문학 내신 대비 원고지 들어갑니다. 작품 소개 여기에서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반복되는 일상 속에 기형화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의 모습,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 인간 소외의 문제를 그린 희곡, 무대장치, 분장, 소도구뿐만 아니라 대사와 동작에서도 반어와 풍자, 희극적인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소파 커버의 원고 지문이 원고지를 세운 것 같은 벽 등의 설정을 통해서 사실주의극이 지닌 무대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 극은 사실주의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주의극이 아니고 부조리극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갈래의 희곡입니다. 극의 성격을 보면요. 반사실적, 서사적, 실험적. 이게 전부 부조리극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주의극과는 다른 점, 부조리극을 다른 말로 서사극이라고 하고요.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풍자적이고 등장인물의 삶에 대해 풍자적이다.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이 많이 쓰인다. 주제는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특징입니다. 특별한 사건 전개에 뚜렷한 갈등 양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주의극과 다른 점입니다. 무대장치, 소도구,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희극적으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즉, 인물의 대사와 행동뿐만 아니라 무대장치와 소도구까지 과장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등장인물 보면요. 중년 교수, 자, 번역을 하는 사람이고요. 처, 장남, 장녀, 감독관과 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에서도 굉장히 비사실적인 특징이 드러나죠. 감독관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가 비사실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렇게 중년 교수, 처, 장남, 장녀와 같이 일반 명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익명성을 드러내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라고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막이 오르면 장녀가 등장해서 관객들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장남이 등장해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장녀와 장남이 해설자 역할도 합니다. 이어서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들은 교수. 자, 원고지로 만든 양복과 쇠사슬이라고 하는 거 비사실적인 소품이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는 교수에게 번영이를 재촉하고요. 교수는 이성이 마비된 듯 혼란스러워합니다. 신문을 혼자 읽어요.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데 또 살인이야. 두 살난 애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대. 비정상적인 사건들,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입니다.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출판사의 이름이 노동자를 착취한다 라는 의미의 착취사입니다. 자,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요. 번역품의 제목이 개성을 잃은 노동자, 현대인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또 매를 맞았군. 처가 신문지를 한 장 접더니 날짜를 보더니 당신도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자, 보던 신문 날짜를 읽고 오라. 3년 전 신문을 읽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다시 읽습니다.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서 눈이 굉장한 모양이야. 살인이야. 애가 아비를 죽였대. 지프차는 도망가버리고 이것 봐. 내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나왔어. 상징적이죠. 착취사에서 악마사로 바뀐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매우 반복적이고 지루하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가 바로 신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성을 잃은 노동자와 착취사, 악마사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내가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사회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아내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 피곤하시죠? 장녀가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시계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장남이 시계에 밥을 줍니다.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요? 자, 교수는 자신의 일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계에 밥을 주는 행위. 시계에 밥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태엽을 감으면 계속 돌아가는 시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짓는다라는 건 시계에 밥을 주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시계처럼 끝없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교수는 자기가 밥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워낙에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번역은 언제 끝나나요? 몇 가지나 있지?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밤낮 원고도가 잘리죠.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뿐인가요? 그렇겠지? 아예 피곤해. 자, 이 제목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 하고 축구기도 사야 하고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교수가 번역을 하는 이유, 일상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였는데.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일이고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입니다. 그저께도 누가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10,000원을 내지 않았어? 자,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어네요. 돈의 단위가 10,000원입니다.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 뻘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서 그랬죠. 자, 교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생일까지 챙겨야 합니다. 교수가 지는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과장해서 제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전날에도 누가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순자 언니 조카 뻘되는 며느리 신우의 아버지. 됐어. 역시 교수와 큰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이 피곤해. 시계가 8시를 칩니다. 깜짝 놀라. 8시 늦게꾼 어디 가세요? 나 나가는데 모르고 옷 갈아입어야지. 전번 모양의 철쇠를 졸라맵니다.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나갑니다. 자, 무거운 문이 상징하는 것.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구속과 책임감, 노동의 중압감 등을 의미한다. 교수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 가족 안에서의 책임감 등을 뜻한다. 왜 돌아오세요? 나가시기 바쁘게. 8시기에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자, 지금 저녁 8시예요.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갔더니 밖이 깜깜해. 생각해보니 밤 8시군. 오늘 밤은 푹 쉬어야겠어. 공부 안 하세요? 번역 말이에요.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도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전번 모양의 철쇠를 바꾸어 맵니다. 자, 철쇠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 역시 교수가 견뎌야 하는 삶에 있어서의 중압감, 책임감 등을 뜻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과장된 소품이고요. 비사실적인 소품에 해당하겠죠. 지금 교수 같은 경우는 공부보다는 번역이 더욱 중요한 삶이 되어버렸다. 즉 연구보다는 지금 돈을 버는 일이 더욱 중요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음악이 들리고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돕니다. 잠시 후 응접실에 불이 꺼지고 플랫폼 위에 방이 다시 나타납니다.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은 저와 소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과 장녀가 있습니다. 장녀가 저에게 양말, 하이힐, 장남이 잠바, 머플러. 저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순응합니다. 즉 자녀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부모의 역할에 아내 역시 지금 엄청난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돈, 교과서, 과자, 떡국, 만두국, 설렁탕. 자, 이런 대사들 역시 비사실적이고 과장된 대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장 필요한 한두 가지 물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물질적인 물건들이 열거되고 있는 겁니다.
영화값, 연극값, 다방값,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손을 내밀면서 돈, 자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즉,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질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플랫폼의 방이 꺼지자 다시 응접실이 밝아지고요. 즉, 조명을 통해서 집중해야 하는 무대 장소를 설정합니다. 소파에 누워 철새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지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 시간은 9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표시하고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안을 들여다봅니다. 흉측하게 생긴 데다 아래 위에 까만 옷을 차려입고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합니다.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넣더니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립니다. 자, 여기서 감독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교수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의 중압감을 상징하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 예,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원고. 자,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원고, 다시 번역하고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처가 들어오고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어요. 자, 이 큰 자루는 이제 돈을 담기 위한 자루고요. 교수와 자식을 매개로 하는 인물입니다. 자식에게는 의무를 강요당하고 남편에게는 의무를 강요하는 이중성을 지니는 존재가 아내다 기억해 두시고요.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새를 줄줄 끌어다 감습니다. 다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요하는 모습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말없이 번역을 한다. 처는 의자를 끌어다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빨리빨리. 말없이 한 장 쭉 찢어 처에게 넘겨주고 빼앗듯이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넣습니다. 300환. 자, 원고가 바로 물질적 가치로 환산이 되죠.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를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 찢어 넘기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600환, 900환. 플랫폼이 다시 밝아지고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담 장녀가 또 무엇을 먹으며 거울 앞에 가더니 여드름을 짭니다. 옆방에서는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을 하고 초의 요란스러운 샘소리가 3,000안을 넘었어요.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기웃거리다 사라지고 교수가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미소를 지어요. 참 신기한 일이야. 3,000안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뭐가 신기해요. 다 200자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 190자칸밖에 안 들어있어. 열자 모자라. 왜 그럴까? 한결같이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 자, 일상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틀을 깨는 어떤 원고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전면을 바라보고 무대가 어두워지며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 포착합니다.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흘러나오고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발레를 추며 들어옵니다. 교수가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오라, 생각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잊지 않았어. 나의 희망, 정열, 옛 모습이야.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남아있군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탄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납니다. 밤을 새워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 떠들던 때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당신이 나를 떠났죠.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되돌아오기 너무 늦었습니다. 다시 찾아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죠. 통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걸요. 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동음이해열을 활용하고 있죠.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에요. 가지 마시오. 내 희망 정렬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꿈을 잃은 교수가 전면에 앉아있고 감독관이 얼굴을 들이대며 원고 언제 쓰는 거야? 자, 이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번역을 합니다. 암흑화되고 여러가지 소리. 아침이 오고 자고 있어요. 장남이 반 나체가 돼서 운동을 하고 장녀가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옵니다.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연구하시다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죠. 자, 관객들에게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해설자 역할을 함으로써 관객이 극중상화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바로 관객에게 말을 걸므로써 그걸 깨뜨리고 있거든요. 자, 학자예요 라는 건 반어적 표현이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고 제가 이 방에서 대신 나왔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아시겠죠?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아침 신문이 왔어요. 읽어드리겠어요. 그래, 읽어다오. 비가 많이 왔어요. 눈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자, 3년 전, 그 다음에 어제의 신문과 같은 내용이죠.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이 많아라. 반복되는 사건인데 전혀 자각을 못합니다. 너 왼쪽에 있는 게 뭐니? 이거요. 영자신문을 줍니다. 기계적으로 번역을 해요. 자, 받기가 무섭게 번역을 한다. 희극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아닌데도 번역을 하죠. 뭘 번역하세요?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아버지도 참 그건 아침 신문이에요. 그렇구나. 영어길래 곧 번역을 하려고 했지. 반복적인 일상. 시계가 8번을 치고 가방을 들고 철새를 바꾸어내고 가야지. 이번엔 분명 아침 8시겠지. 무슨 요일이더라? 일요일이고요. 내일이 국경일이니까 오늘 금요일이군요. 교수는 퇴장하고 장남은 등장하고 소파에 앉아 고약한 세리처럼 처의 귀가를 기다립니다. 처가 철문을 열고 들어오고 허둥지둥 돈보따리를 끼고 있어요. 소파에 무릎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습니다. 장남과 장녀 무표정하게 손을 내밀어요. 돈을 나누어 줍니다. 밖으로 나가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음악은 풍자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 가족에게 활기차거나 또는 행복한 아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악이 나옵니다. 주저앉아 눈을 감고 열을 걸리더니 감독관이 철을 때립니다. 연탄, 김장, 빨랫감, 똑똑초계군. 다시 책상으로 가서 원고지를 정리하고 막이 내립니다. 자, 내용 한번 봅시다. 현대 극문학의 흐름을 정리한 겁니다. 한국 현대 극문학은 개화기 이후에 창극, 신극 등이 등장하였고 20년대, 30년대 이러한 단체가 결성되면서 근대적 작품들이 창작되는데요. 사실주의 극, 해외 번안, 번역 작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40년대, 60년대는 전후현실을 다루거나 자본주의의 속물성, 구시대의 인습 비판한 작품이 많았고요. 서구의 사실주의 및 실험적 표현 기법이 활발하게 도입됩니다. 7, 80년대 현대사회의 문제점, 정치현실, 역사 문제 등을 다루고요. 전통적인 연희 양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당극, 가면극, 인형극 등등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적 구성의 부재, 개성이 상실된 등장인물, 논리적 언어의 해체 등을 통해서 소외된 정신 상황을 표현한 부조리극이 창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원고지라는 작품이 그렇습니다. 원고지라는 부조리극의 특징 한번 그냥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